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지금은 4강 글쓰기의 원리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앞에서 주관식 시험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어.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주제하고 구조가 중요하다 했고, 그러려면 핵심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전 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공부하시면서 남이 요약해 주는 것만 하셨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글다듬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규범과 관련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규범과 관련된 논의는 앞서서 이제 53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과 관련된 걸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그 부분과도 관련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고쳐쓰기 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쳐쓰기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와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글을 쓸 때 이 주제와 구조가 훨씬 더 차원 높을 수 있도록 고치면 고칠수록 더 좋은 글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고 개별적인 글쓰기의 문제이므로 사실 이 시험에서는 고쳐쓰기의 범위가 조금 좁을 수 있다. 왜? 시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필자의 의도와 목적, 주제, 그쵸? 주제를 더 잘 보이게 고치면 좋고, 그 다음에 구조를 더 잘 고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서 타당성을 높이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고쳐쓰기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서는 개별적인 특성이라던가 지적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게 논의가 되므로 이 글에서는 규범에 알맞은 글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목차 안에다 규범을 넣지 않고 글 다듬기의 이 부분에서 규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거예요. 규범이라는 것은 맞춤법 띄어쓰기를 얘기하는 거죠. 역시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 전체 시험의 틀을 생각하면서 해라, 항상. 그래서 어휘 및 규범은 사실은 전체에서 비중이 정말 작다. 여기서 다시 맞춤법 띄어쓰기 문제는 사실은 전체에서 한 서너 문제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표준어 맞춤법이 전체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게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춤법 공부에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주관식 있잖아요. 이 주관식에 채점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주관식 채점 기준과 관련된 문서가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채점 기준들을 이렇게 써주는데, 이 채점 기준 모두에 뭐가 들어있냐면 규범에 맞는 글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복하겠다라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동시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관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봄으로 해서 나는 이런 거 자주 틀리는 거라를 얼른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는 이런 맞춤법에 자주 틀리는구나를 확인해 두셔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600점 만점에 500점은 맞아야겠다 했잖아요. 주관식.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맞춤법 역시도
중요도 문제, 관계 문제, 목적 문제가 관련이 될 텐데 요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인지를 짚어갈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이런 용어예요. 용어들에 익숙해집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휘 규범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의 문제를 논의를 해보면 일단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어떤 것은 진짜 중요하고 어떤 것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에 목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아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중요하구나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 시험에서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두 번째, 원리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포맷이 됩니다. 왜요? 원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포맷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원리가 없는 건 어떻게 하죠? 원리가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원리 중심으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생각한다. 근데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주관식에서 본래 그건 아니지만 주관식에서 규범에 대한 감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틀리는 맞춤법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스스로 풀어서 진짜 직접 원고지를 사세요. 원고지를 그 천자 원고지를 사셔서 실용글씨와 관련된 주관식은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고지 사용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2강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확인하고 아 나는 이런 맞춤법이 틀리는구나를 아시고 이것은 이런 과정은 이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그 직무를 하실 때도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어떤 능력이니까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규범의 접근 통로를 알아두십시오. 지금 보면 korean.go.kr 이렇게 돼 있네요. 지오라는 것은 정부기관일 때 지오를 쓰잖아요. 정부기관이에요.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만들어준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맞춤법과 띄어쓰기와 관련된 어떤 가장 최고 권위가 있는 기관이 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문규범과 관련된 것은 홈페이지에서 여기로 접근하시면 어문규정,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여기에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가시려면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뭐 그게 네이버든 다음이든 사전 있잖아요. 그 사전은 여기에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사전을 찾으러 굳이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어문규범은 이 통로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적 표기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문 규범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요 두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사실은 참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치시게 되는 실용글쓰기 검정시험에서 외래어 표기법이 나오면 딱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는 이제 원리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지 여기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더 복잡하고 힘드십니다. 나중에 업무를 하실 때 이와 관련된 일들이 있다. 이거를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 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물어보면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 답신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험에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재능 낭비예요. 그렇죠? 필요할 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원리를 중심으로 내가 자주 틀리는 걸 중심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국립국어원에도 강의를 많이 할 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인데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머릿속인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 모르는 경우가 있다가 중요해요. 우리는 일단은 계속 써야 헷갈리잖아요. 헷갈린다는 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헷갈릴 때 이 창에다가 그냥 물음표를 치시면 돼요. 뭐 물음표 속 이렇게 쓰면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용한 활용법을 쓰시면 되고 물음표 대신에 꽃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팁들을 제가 106면에다 드렸으니까 유용한 사이트, 유용한 팁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시험을 위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106면부터 108면까지 제가 모여드렸는데요. 일단 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다라는 것은 이 위를 설명하는 어떤 큰 틀이 있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며칠을 한번 보죠. 며칠. 법무연수원이든 경찰청이든 제가 가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짜증나는 맞춤법, 가장 화나는 맞춤법이 며칠이라고 합니다. 왜 짜증이 날까요? 누군가가 짜증이 난다라는데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항상 며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뭐랬죠? 중요도는 다른 거와 함께 놓여야 한다고 했죠.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며칠이 짜증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몇 월, 몇 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며칠을 쓴다는 것은 항상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봐요. 몇을 쓰고 일 하면 짝이 딱딱 맞죠? 몇 짝 맞고 연월일 짝 맞잖아요. 이렇게 쓰면 얼마나 심플하고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얘네는 이렇게 쓰고 얘만 이렇게 쓰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딱 봤을 때 문제는 그 하나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놓이는 것과의 관계에서 생긴다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게 있으니까 얘만 이렇게 쓰겠죠? 그냥 심플하게 가보세요. 몇 월, 발음해 보세요. 제가 발음했죠? 몇 월이죠? 그쵸? 몇 월이 돼 있는데 우리가 몇 월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에요. 왜? 몇에다가 월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며칠 요 지읒을 우리가 이 지읒을 이 뒤로 옮겨가려고 하면 월의 입장에서는 얘가 자기를 침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철이라고 발음하면 누가 몇 월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경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 오지 마. 그러면 얘는 자기 혼자 발음할 때 몇으로 되면 이 디귿을 월이 받아줍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한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한국어가 태어나자마자 배운 모든 사람들은 몇 더하기 월은 몇 월 이렇게 발음하고 몇 월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 더하기 단어는 이런 원리로 발음을 해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평소에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며칠은 참 이상하죠? 치읓이 뒤로 넘어갔죠? 원래는 몇 더하기 1이 요 원리로 된 아이라면 얘가 딱 막아서 디귿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몇일 뭐 이런 식으로 발음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어 쓰는 사람은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아이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일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애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로 발음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헷갈림으로 어떻게 한다? 참 안타깝지만 며칠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일반 원리를 따르지 않거나 이런다는 거죠. 해님. 보세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얘거든요. 머릿속 갓길, 깻잎 이런 것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되게 어렵죠? 띄어쓰기가 아니죠. 사이시옷이 되게 어려운데 사이시옷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앞에 독립되어 있고 뒤에 독립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각 쓰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보세요. 머릿속 하면 머리 독립되어 있고 속 독립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이시옷의 뜻이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속의 의미가 되면 일단 자격이 있습니다. 시옷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발음해봐요. 머릿속이 아파.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우리 머릿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쏙이라고 했죠? 이 발음 때문에 우리가 시옷을 써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봐요. 가 더하기 길이죠? 우리 가길 안 하잖아요. 갓길 하잖아요. 이유 없이 얘가 된 소리가 됐네요. 시옷 때문입니다. 깨 더하기 잎 해볼까요? 깨 더하기 잎, 깨잎이라고 안 하잖아요. 깻잎 한단 말이에요. 왜 니은이 들어갔죠? 깨 더하기 잎 했는데 깻잎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이 니은으로 변할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옷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독립적인 두 개가 뭐뭐의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거나 니은이 들어간다는 것은 니은이나 된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발음 때문에 시옷을 넣어주는 거다. 머릿속이라고 발음 안 하고 머릿속이라고 하니까 시옷을 넣어주는 거다.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원리에 따르면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하는 꽉꽉꽉꽉 이런 것들을 다 시옷을 써줘야 되는 복잡점이 생기므로 단서를 딱 하나 붙였어요.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일 때. 봐요. 머리도 고유어, 속도 고유어, 가도 고유어, 깨도 고유어, 입도 고유어죠. 그래서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을 때만 이 사이시옷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해님 가볼까요? 해님. 해 더하기 님이네요. 근데 이 뜻이 해의 님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해님은 선생님처럼 해를 높이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님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원리입니다. 원리로 생각해야 맞춤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바뀐단 말이죠. 원리로 생각해 두어야 얘가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법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하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바뀌는데 법이 바뀌어야죠. 언어가 바뀌는데 맞춤법도 바뀌어야죠. 원리로 생각해 두어야 얘가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로 한번 가볼까요? 잘 봐요. 한복판 이런 것들 원리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실제에서 만나면 우리 술 한잔 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한잔해.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러면 이 한잔은 띄울까요? 붙일까요? 한잔해는 띄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화가 납니다. 띄우면 띄우고 붙이면 붙이고 하나로 정해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띄웠을 때 하고 붙였을 때 뜻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잔해. 그것을 띄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딱 한 잔만 먹어야 돼요. 즉 띄운다는 거는 얘도 의미가 있고 얘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원의 의미가 살아있다면 띄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원의 의미가 살아있죠? 띄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실물을 만났는데 술을 딱 한 잔만 드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한잔해 할 때는 몇 잔이고 상관없이 그냥 가볍게 마시자 이런 뜻이잖아요. 의미가 새로 생겼죠. 둘이 뭉쳐서 새로 의미가 생겼을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띄어쓰기의 원리는 이건 뭐 사전에 있으니까 무조건 붙여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띄우는 거고요. 둘이 뭉쳐서 새로운 단어가 됐으면 붙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큰아버지 띄워요, 붙여요? 우리 아빠가 커요. 그러면 띄워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키가 커. 이러면 키가 큰 우리 아빠는 할 때 큰 아버지죠. 우리 아빠예요. 근데 아빠의 형은 나보다, 우리 아빠보다 작을 수도 있고 나보다 작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아빠의 형이잖아요. 두 개가 합쳐서 새로운 단어가 됐네요. 한 덩어리 있기 때문에 붙여줘. 한복판 똑같아요. 복판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판이 1, 2, 3라면 띄우겠지만 복판의 센터의 의미죠.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원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맞춤법이 달라져도 또는 시험이 끝나도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의 맞춤법 1위가 안 돼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어디 가서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안 돼가 꼭 나와요. 일단 하나, 뭐랬죠? 둘이 뭉쳐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으면 붙인다 그랬죠? 근데 돼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아직 하나의 된 단어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붙여서 적는 것은 없애버리는 거죠. 일단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되지 되냐 그냥 되냐. 좀 우스꽝스러운데 이것이 혼돈되는데도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 발음이 이 된데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발음이 혼동되므로 뭐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헷갈리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해를 넣어서 말이 되면 돼지 되고 해를 넣어서 말이 안 되면 그냥 되다.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원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를 넣어서 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먹다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디죠? 먹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만 써도 이세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를 써줘요? 우리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 의미가 있는 애가 꼬랑지가 없이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말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다 먹으니, 먹음으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어야 맞춤법에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에서 기본형 잡아보세요. 되다란 말이죠? 되다인데 없이 또는 다 없이 쓴다는 것은 마치 밥 먹어 이랬는데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부먹, 찍먹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말다운 질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먹 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말에는 꼬랑지가 있어야 된다. 돼어의 준말이 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돼요 써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안 돼 할 때 구어잖아요. 구어라는 거는 우리 말할 때 쓰는 말은 항상 축약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글 쓰다 보면 돼요 이 말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원리들을 가지시면 되고 이런 혼돈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돼지돼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얘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원리들을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을 나는 이게 뭐냐 하면 하늘을 나는 이잖아요. 이 하늘을 나는 이러면 사실 이 말은 되게 혼동되거든요. 그 나는 이러면 아이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날다는 사실은 나는보다 나르는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의미 구별이 되잖아요. 나는 슈퍼맨 했을 때 I'm a 슈퍼맨이 되는 거고 나르는 하면 플라잉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걔만 그렇단 말이에요. 날다 말고 리을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에 하여튼 100개가 넘어요. 살다 말다 뭐 굴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도 이렇게 나르는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생각해야 제대로 생각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짜장면, 자장면은 제가 왜 넣냐 하면은 제가 뭐랬죠? 맞춤법은 바뀔 수 있다. 왜? 언어가 바뀌니까. 말을 사용하는 우리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것이 축적되면 맞춤법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자장면과 짜장면은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짜장면이 표준어니까 자장면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말이죠. 자장면을 모두 짜장면으로 바꾸면 중국어나 영어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자로 된 거를 다 된 소리로 써줘야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장면이 원칙인데 우리는 암만 해도 우리말로 된 음식 짜장면이 있는 것 같으니 걔도 포함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데서 화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중요한 것 고려하기 했을 때 53면에다 제가 여러분이 주관식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들을 쭉 정리해 뒀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을 쓰시면 돼요. 하다 앞말에 꼭 붙여 적어야 한다라는 거 적어놓고요. 이다는 국어에서 학생이다 할 때 이다예요. 이거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요 이다 붙이기. 그 다음에 대. 곳을 의미하는데 시간을 의미하는 지는 항상 띄었습니다. 이거 자기가 자주 틀리는 것들을 뽑아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주관식에서 많이 틀리는 것만 뽑아서 제가 53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을 연습하면서 어디다가 원고지에다 연습하세요. 자기가 틀리는 맞춤법을 확인해야 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채점 기준에 규범 준수 관련이 감점에 관여하고 심하게는 50점도 감점하라고 해요. 200점짜리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0점 만점에 5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맞춤법을 틀리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웬만큼 다 했는데 우리가 맞춤법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랬죠? 다 생각나기 전에는 여기를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어떻게 하랬어요? 계시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물음표. 살구나무 이거 사물이니까 요건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상하고 요런 식으로 세모나 물음표들을 활용하시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서 한다. 요게 하나의 얽매이면 우리가 시험 볼 때요. 머릿속 이러면 머릿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면 평소에서 하던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검토한다. 일단 답을 가리고 풀고요. 5번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사소한 것에 재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퇴고하기 사실은 글다듬기에서 중요한 거는 주제와 구조를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규범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템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비중에 알맞게 원리 중심으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 규범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5강부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도 역시 저는 태도나 사고의 차원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상 김남미였습니다.